김보엽의 더 정치 6번째 시간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석 달이 남지 않았는데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주요 정당들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1월 19일 오늘은 오전에 열린 문재인 더민주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그 표정이 참 편안하게 보이는 게 참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약간 좀 당 내부 정서를 반영하듯 약간 좀 불안정하고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굉장히 편해지고요. 특히 이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는 것.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영입 이후에 그 의원들의 그 탈당 움직임에 일단은 약간 제동이 걸린 상태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안정감을 되찾은 것 같다. 일단 뭐 인상 비평을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편하다는 걸 보여준 한 장면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10시 시작인데 제가 한 10분 전쯤 미리 좀 가봤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표가 그 일종의 리허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앞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플래시를 막 터트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카메라 플래시는 좀 꺼주세요. 제가 프롬프트가 안 보이네요.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찍어주시고, 저쪽으로 옮겨서 찍어주시고, 무슨 뭐 자기가 감독이나 든 것처럼. 이게 사퇴잖아요. 사퇴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침통한, 심각하고 침통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밖으로, 그렇게 좀 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며칠 전 그 사진도 좀 생각이 나요. 기자들이 쭈루룩 앉아있고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자신있게 웃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네티즌들이 패션쇼장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표 뭐 이런 식의 사진 설명을 달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퇴 회견이란 말입니다.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대략 언제쯤으로 예견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좀 설 전에, 늦어도 설 전까지는 아마 그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선 순서가 이렇습니다. 최고위원들 동의를 얻어야 되고, 다 같이 사퇴한다는. 그리고 그럴 경우에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넘어가요.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그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물러난다라고 하는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 권한을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걸 또 얻으려면 그 중앙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 중앙위원회를 열려면 사전에 5일 정도의 그 사전 공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제 다음 주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늦춰지면 그래도 설 전주 2월 초까지 가지 않을까. 성 기자 보시기에는 문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면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까? 뭐 일부러 영향력을 행사한다기보다도요. 그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을 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주말에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 이후로 이제 미뤄졌는데요. 그 이유가 약간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는 이제 현재 이 정당의 대표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자기가 이제 전권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고 문재인 대표는 좀 빨리 사퇴해달라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겉보기와 달리 약간 장악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2012년에 새누리당에서 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그때 비대위 체제에서 일을 같이 할 때도 또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주변 박근혜 후보 주변 참모들하고 마찰을 좀 많이 빚었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며칠 동안이라도 이 과연 선대위 구성을 김종인 위원장이 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표가 약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뭐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미묘하게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탈당 흐름이 쭉 있다가 약간 주춤한 상태 아닙니까? 당이 재정비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상당히 되죠. 일단 그 수도권에 뛰는 후보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위원장 영입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사퇴할 것이다. 이 뉴스는 이제 며칠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뉴스가 나가면서부터 현장에서 욕을 좀 덜 먹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막 무조건 탈당해라 이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좀 뭐 지켜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고요.
일단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에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원래 탈당이 예상됐던 사람들이요. 뭐 김영록, 이윤석 의원, 또 이계호, 박혜자 이런 국회의원들 광주 전남에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은 지금 탈당하지 않고 있어요.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박지원 의원은 탈당 아마 예고까지 했잖아요. 탈당 예고한 대로 탈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거는 뭐 21일 이후에 탈당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광주 전남 의원들이 실제로 탈당을 할지 여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돌아섰느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좀 이렇게 추가적인 조처가 네. 좀 더 있어야 호남 민심하고 지금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을 좀 더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 악화되어 오던 민심을 정지시키는데 그걸 뭐 반전시킬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네. 최소한 정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재밌었던 게 이윤석 의원, 박지원 의원의 가장 가까운 의원이 이윤석 의원인데 이분이 쭉 당무를 거부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탈당의 흐름에 이제 제동이 좀 걸렸다. 더 이상은 누수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섭 전 의원이 네, 이분이 복당했죠? 이제 복당을 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복당 안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호남의 어떤 흐름에 변화가 있는 걸 감지하고 과감하게 이제 복당이라는 정치적인 선택을 했죠. 네. 이윤석 의원도 사실은 권노갑 상임고문 보좌관을 하셨던 분이고요. 동교동계하고 항상 흐름을 같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탈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또 이용섭 의원처럼 광주 민심이 아주 밝은 사람이 복당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제 흐름에 뭔가 변화는 생겼다. 이런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서 자신이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야권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왜 지금인가 하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서 그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참 다행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지는 않은 예,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이런 네.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연 비판을 하는 게 옳은지. 네. 명분 없는 탈당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역을 볼모로 하는 구태 정치. 이제 안철수 신당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탈당 의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할 때는 그분들하고 다시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할 대상을 이렇게 좀 강하게 비난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좀 네.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고요. 정치에서 특히 이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참 가슴이 아프다, 아쉽다. 속으로 이제 욕이 나와도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말아야지. 네. 그걸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어차피 정치라는 게 또 대화를 해야 되고 거래를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노회함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약간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또 기자회견에서 보면 이런 대목도 눈에 띄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야권연대 얘기를 좀 해왔었는데 국민회의와 정의당과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왔다. 앞으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김 기자가 보시기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회의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있는 정의당 제가 알기로는 이 두 쪽하고 물밑으로 진척을 시켜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쪽과 지금 더민주당 양쪽으로부터 지금 구애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 또는 독자 완주를 할지 세 가지 길을 놓고 아직 선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면 3월 초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알기로 한 2-3개 정도 채널로 꽤 오래전부터 좀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 내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 연대의 폭과 수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층부터 낮은 수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는데 심상정 대표가 이 정의당 내에서는 가장 좀 보수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소극적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밑에서 진행되어 온 걸 이제 문재인 대표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한번 이걸 모두 다 드러내놓고 한번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심상정 대표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얘기가 나올지 감지가 됩니까? 예, 뭐 본인이 얘기하기 싫어도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할 테고 당연히 심상정 대표가 답변을 해야죠. 네. 그런데 심상정 대표는 뭐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좀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하고 선거연대를 한다 네. 이런 쪽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예.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사를 방문해서 저도 간단하게 만났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비 내각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2017년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이번 총선 야권 연대를 제안하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진보정당 쪽에서는 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거나 끌려가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차례 경험이 있는 거죠. 2010년에 지방선거 때 야권 선거연대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심지어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두 사람이 진보정당에서 탄생을 했거든요. 네. 대단한 성과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야권 연대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서 야당의 의석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죠. 그 두 차례 경험 때문에 정의당 안에서는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적극적인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총선 불출마 얘기도 있었고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 총선 때까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부산으로 출마할 거냐 아니면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다닐 거냐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서 부산 출마보다는 지금 지원 유세에 주력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도 지금 좀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뒤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법적인 정치적인 얼굴을 지금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그 김종인 위원장 얼굴 하나 보고 국민들이 표를 찍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좀 있죠. 네. 네. 특히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자기 득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와서 자기 지역구를 같이 누벼주기를 바랄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의 역할이 사퇴한 이후에 조금 더 커진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점이 있다 그래요. 그 부산 지역구에 지난 2012년 선거 때 같이 네. 도와줬던 당시에도 이후에 평가에서 그 문재인 대표가 너무 부산에 그렇죠. 매여 있었다. 있었다. 이런 평가가 네, 좀 네, 있었죠. 네. 그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가 사상구인데 네.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게 모래사자에 윗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네. 낙동강 동쪽 편에 붙어 있는 지역구인데 이 낙동강이 붙어 있는 지역구임에도 그 낙동강을 넘어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네. 서쪽으로 다른 지역에서 뭐 진주, 마산, 뭐 창원 이런 데서도 경남 서부 쪽이죠. 그쪽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는데도 낙동강을 그렇게 넘기가 힘들더라. 네. 그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1%씩 계속 빠지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 선거구도 고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 지원 유세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런 뭐 고충을 토로하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인 지원 유세에 더 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 전에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네. 96년 총선 때 그 비례대표 14번인가요? 그 중간 정도로 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중간보다 훨씬 뒤쪽이죠. 네. 당선 마지노선으로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을 하면서 전국구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바람에 이제 그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이제 이른바 DJP 기획이라든가 이런 대선에 좀 몰두할 수 있었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년 만에 국회의원 임기 4년하고 대통령 임기 5년 하면 4년, 5년에서 20년마다 같은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2016년 국회의원 선거하고 나서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 기간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본인이 2017년에 대통령 선거에 야권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사실은 이번에 지금 의원직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이 방법일 수가 있고요. 네. 그건 둘째 문제고 당장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본인 표현대로 새누리당의 과반을 저지해야 된다. 한 석이라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딘가 이제 지역 같은 데를 선택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시에 근데 제가 2012년에 부산에 르포를 쓰러 내려갔었는데 문재인 대표의 선전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당선권에 근접한 성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라는 게 49%까지 올라가 봐야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는 거고 결국 51%가 돼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부산 지역에 출마를 한다면 주의 인접 지역에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2012년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어떤 충격파랄까요? 네. 그게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총선의 기획 컨셉이라고 하는 게 부산 벨트에서 먼저 바람을 일으켜서 네. 거기에서 오는 동력으로 그 수도권까지 북상시키는 동남풍을 불러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있었죠. 그런 기획이었다면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방어에 치중해요. 네, 지금은 오히려 방어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그때는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게 굉장히 큰 절대 과제였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총선 전체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지, 자신의 당락으로 자신의 그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체 큰 판을 보고 큰 판에서 자신의 어떤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효과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잘 이미지로만 모르시죠? 알고 정치 원로다. 경제민주화 정도 그렇죠. 아시는 분 지난 아닌가요? 대선을 기억하는 분들한테는 경제민주화로 기억을 하고 오늘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에서도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좋은 면만 예. 보면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근데 김종인 효과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사람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 대선 후보 경쟁을 했던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폭발력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 이분이 당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죠. 지난 주말이었죠.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국회에 처음으로 나와서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잘 보이지 않던 분들이 네. 우르르 그 당대표실로 몰려왔어요. 10명이 넘는 그런 중진 의원들이 왔는데 다들 화기애애한 얼굴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맞이를 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좀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는구나. 일단 연배가 많이 있다는 점. 이게 좀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동안 계속 당무를 거부하다가 그 자리에 참으로 오랜만에 또 나타나게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제 가끔 뭐 취재원이고 전 기자고 하니까요. 보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엊그제 이제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랬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귀엽게 얘기를 합니까? 상황이 이제 걱정스러워서 돕기로 했다. 그래서 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면은 일본처럼 보수 세력의 영구 집권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이 흐름은 자기가 좀 막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이분 개인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죠. 할아버지 비서를 하면서 아주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학력도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나라의 이른바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중앙고등학교, 외대, 그다음에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가서 뮌스터 대학을 나왔고요. 독일에서는 경제학을 해도 미국처럼 계량 경제학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 경제학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제 그 자체를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그 나라 고유의 어떤 역사, 제도의 변화 이런 것하고 같이 읽는 그런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서강대
교수를 할 때 70년대 말에 처삼촌이 그 김정념 씨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던 분인데요. 그 처삼촌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 예. 독일에서 이제 본 게 있으니까요. 그걸 건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기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적도 있나요? 예. 그리고 이제 80년에 이제 국보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간 그림자죠. 그 다음에 11대, 1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2008년 선거를 앞두고, 그때 야권 통합이 또 이루어지는 바람에 통합민주당, 마지막에 그만둘 때는 이제 통합민주당 당적으로 이제 그만뒀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국회의원 4번을 다 비례대표로 할 정도로 아주 그 특별한 수완을 갖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양지만 쫓아다닌다 이런 그렇습니다. 비판도 그런 있는 비판이 가능하고요. 뭐 본인이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네. 자기 이제 경제 민주화 관철을 위해서 힘 있는 쪽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어떤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 그걸 이제 영어로 제론토크라시라고 하는데요. 그 일종의 노인 정치라고 하죠. 네. 구소련에서 70년대 뭐 브레즈네프나 안드로포프 네. 이런 70대 노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또는 중국에서 뭐 모택동, 등소평, 장쩌민 이런 노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를 이제 제론토크라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부터 업적을 쌓고 그 업적에 기반해서 그 정치의 전면에서 나서는 건데, 이번은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야당의 정치가 너무나 허약해서 네.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다 허약해서 자신들의 모자라는 점 또는 자신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그 나이 드신 원로들을 거꾸로 불러들이는, 안철수 의원이 한상진이나 윤여준 전 장관을 네. 불러들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김기춘 실장을 네. 불러들여서 자신의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데 경륜이랄까요? 그런 걸 이용하는 그런 것도 맥락이 좀 닿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 역설적인 지금 노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도널드 럼스펠드가 2001년에 이제 그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아들 조지 부시였는데요. 69세의 도널드 럼스펠드를 두 번째 국방장관을 시킵니다. 근데 이분이 43세 포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엄청난 그러니까 한 시간 30년 간격이 시차. 있죠. 예, 그 당시 네. 이제 미국에서도 역사책에서 투벅투벅 걸어 나온 뭐 럼스펠드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정치의 주역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나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윤여준 전 장관이 39년생이고요. 아까 김기춘 실장이 39년생. 김종인 위원장이 한 살 밑에입니다. 40년생이고요. 이제 한상진 교수는 45년생. 뚝 떨어지죠.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접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기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도 지금 김혜경 기자 설명했듯이 그런 약간 특수한 사정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원로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이렇게 좀 약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네. 또 야당 특유의 어떤 젊음과 패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완할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권 성향, 여권 성향, 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어쨌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스윙 보터들 중간에 어느 쪽에 누가 이번엔 더 잘할 것 같은지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효과는 대단히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어쨌든 경륜이 상당히 있는 분이고요. 지금 야당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네. 큰 어떤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 뭐 어떤 보수의 정치 철학, 또 이른바 독일 쪽의 3인당 계열의 어떤 정책적인 노선이 어느 것이 이제 올바른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관점 같은 거를 좀 야권에다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엽의 대정치 6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주에 바람이 몹시 찹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